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답은 중위가 기준으로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서울 가구의 중위소득은 연 5,80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18.9년이 걸립니다. 강남 아파트는 어떨까요? 평균 30억 원. 중위소득 가구라면 무려 43년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를 PIR, 즉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합니다. 집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죠. 서울의 PIR은 17.8배에서 25배, 뉴욕은 8에서 10배, 도쿄는 8에서 11배입니다.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대 GDP 비율 91.7%, 세계 2위입니다. 그래도 서울은 특별하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좁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수학으로 이 착각을 깨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좁은 땅, 높은 인구 밀도, 교육 열풍, 전세제도. 이것들이 정말 집값을 2배로 만들 만큼 특수할까요? 먼저 인구 밀도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16,000명. 그런데 파리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서울만 유독 높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PIR은 어떨까요? 파리 10에서 12배, 런던 10에서 13배, 도쿄 8에서 11배, 서울은 17.8배에서 25배. 인구 밀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도시보다 PIR이 훨씬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네, 교육 열풍은 강합니다. 하지만 런던에도 명문 학군이 있고 뉴욕에도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전세제도 때문 아닌가요? 전세는 분명 독특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아니라 높은 집값을 버티게 하는 도구입니다. 게다가 최근 전세 시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갭 투자 실패, 역전세난. 전세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계적으로 특이한 현상은 아닙니다. 도쿄, 런던, 파리 모두 인구 집중 도시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가구 중위소득 연 5,800만 원. 세금과 생활비를 빼면 월 잉여는 대략 78만 원. 78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1년에 936만 원. 11억 모으려면 107년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거의 3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럼 소득이 좀 더 높으면 상위 30% 가구를 봅시다. 연소득 9천만 원, 월 잉여는 약 175만 원, 1년에 2,100만 원 저축, 11억 모으려면 57년입니다. 여전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대출을 봅시다. 11억 집을 사려면 자기 자본 3억, 대출 8억, 금리 4.5%라고 가정하면 이자만 연 3,600만 원, 월 300만 원입니다. 원금까지 갚으려면 월 상환액은 최소 405만 원. 중위소득 가구의 월 소득이 483만 원인데 그중 405만 원을 집에 쏟아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정리해봅시다. 중위소득 가구, 대출 불가능. 상위 30% 가구, 대출 가능하지만 극한의 압박. 상위 10% 이상, 그래도 버틸 수 있음. 결론은 명확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서민에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버블일까요? 2003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 그는 2000년 닷컴 버블을, 2006년 미국 부동산 버블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실러 교수는 버블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격과 소득의 심각한 괴리. 둘째, 이번엔 다르다는 내러티브. 셋째, 레버리지, 즉 빚의 급증. 한국은 어떨까요? 첫째, PIR 18에서 25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한국은 특별하다는 믿음. 전형적인 이번엔 다르다 논리입니다. 셋째, 가계부채 GDP 대비 91.7%, 세계 2위입니다. 3가지 조건 모두 해당됩니다. 카르멘 나이나트 그리고 케네스 로고오프. 두 사람은 하버드 교수이자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들은 66개국 800년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버블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엔 다르다는 믿음입니다. 1637년 네덜란드 튤립 버블. 튤립은 특별하다. 1990년대 지본 부동산 버블. 일본은 다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이먼 민스키. 미국의 경제학자로 금융 불안정과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정이 불안정을 낳는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집값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대출받아도 괜찮아. 은행도 안심합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대출을 더해줘도 안전해. 그렇게 빚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민스키 사이클 5단계. 첫 단계, 변이.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붐. 가격이 오르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셋째, 도치. 모두가 이번엔 다르다고 믿습니다. 넷째, 차익 실현. 현명한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다섯째, 패닉. 갑자기 무너집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 모두 같은 경고를 합니다. 가격과 소득의 괴리가 이 정도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91.7%,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1위는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1인당 GDP가 한국의 3배입니다. 소득 대비 빚의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사실상 1위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인구 구조. 한국의 출산율은 0.7명, 세계 최저입니다.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젊은 세대는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 집 수요도 줍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 금리. 금리가 1%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1,000만 원씩 늘어납니다.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면 한국 금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 공급 숙초. 2020년부터 서울 신규 분양이 급감했습니다. 몇 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수요가 유지될까요? 가계부채 한계, 인구 전 감소, 금리 인상, 소득 정책. 4가지 위험이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하게 계산하세요. 남들이 사니까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가를 봐야 합니다. 둘째, 이번엔 다르다는 말을 경계하세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셋째, 빚은 최소화하세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말 정상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